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상승하기 시작한 금값이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상승하고 또 얼마까지 하락할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관련 내용은 UBS라고 투자은행이죠. 스위스계 투자은행인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내용을 참고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이제 의견을 조금 추가한 겁니다. UBS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금 시장 관련 얘기를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또 생각도 비슷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금값은 온스당 한 1800달러 안팎에서 6개월 정도 유지가 됐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한 5%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언론 등에서 금값을 부각시키는데 금을, 그러나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지난해 초고점이 1월경으로 기억되는데 2100달러 선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8.15 어머니 방송 활동을 하면서 아마 임 대표님께서 저한테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도 이 금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김영희 교수 등은 뭐 30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한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올라가도 그 2100달러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2050달러 전후에서 끝날 거 아니냐. 그래, 그것도 4월까지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잖아요. 주식도 마땅한 투자 수단이 아니고, 국채도 뭐 기술적 반등은 있겠지만은 조금 올라가다 또 말 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투자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금이 이제 마땅한 수단이 없을 때 인기가 있거든요. 혹자는 뭐 통화량과 금 관계를 얘기하는데 2000년 이후 금값 추이를 보면 통화량과 금값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아요. 오히려 금하고 시장금리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요. 시장금리가 이제 뭐 떨어지고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을 때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금값이 올라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금리가 오르거나 또 아니면 그 투자 수단이 있으면 금 시장으로는 돈 이동 안 해요. 바로 그런 것은 이제 2000년 이후 2020년간 20년 동안 반복된 일이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띌 거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유 한율연구소가 출판 중에 있는 책에도 금 얘기를 조금 해놨어요. 금은 이러한 때 오른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도 그래요. 전면전으로 막 미국과 러시아가 붙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지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국지전 정도로 전쟁이 발생한다면 금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1분기 정도가 지나면 성장률이라든지 영업 실적 나오고 나면 또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야말로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금값이 오르는 것이지, 뭐 금값 상승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에요. 금리가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런 좀 발전하더라도 국지전 정도라면 뭐 오르다가 연말경에는 다시 1600달러 선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UBS 의견에 포유 환율연구소도 공감합니다. 거기다가 연말경에는 다른 원자재 가격도 안정이 될 겁니다. 수라고 해갖고 뭐 200달러, 300달러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럼 뭐 세계 경제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면 또 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유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그 경기 불황 내지는 침체로까지 가기에는 아직 그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징후는 지표를 보이는 경제 지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경에는 아마 오히려 금값은 1600달러 선에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UBS 의견이기도 하고 포유 환율 연구소 생각이기도 해요. 참고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 중에 그 투자 손실을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투자 손실을 입을 만한 방송을 한 기억이 없거든요. 지난 10월에 그 우리 코스피 지수 2800에서 2500까지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 투자 손실 당할 이유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매도 의견 낸 종목들 뭐 2차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종목들 다 강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 공급할 무렵에 하락했어요. 그 당시 80달러에서 60달러 쓴 데까지 내렸는데 거기서 손실 날 이유도 없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생기면서 유가 오른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그 무렵에 뭐 우리가 추천한 한국 금융지주와 신한지주도 올라가 있었거든요. 배당까지 받았으면. 그러니까 어디서 손실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추정한다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손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큰 선물 시장도 참여하면 그 레버리지 비율 때문에 뭐 하루에도 이거는 완전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손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유 환율 연구소는 데이 트레이더를 위한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기술적 차트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차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또 다른 이유예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선물 시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요. 포유 환율 연구소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20배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송 채널 쪽으로 그 시청을 채널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포유 환율 연구소는 선물 시장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하고요. 데이 트레이더를 위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니케이 지수와 코스피 지수 비교하면서 설명한 것도 그 레버리지 3배 이상에 투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2배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ETF 상품의 경우에는 아마 매력적인 상품이 있을 거예요. 한 6개월만 뭐 저점에서 투자해가 기다린다면 코스피 지수보다는 나을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얘기하면서 선물과 데이 트레이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